네, 이것으로 5개 회사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30분 동안 Q&A 세션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 각 세션에서 특히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세션 내에서 많이 커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들을 좀 받았었는데, 그중에 이제 적지 않은 질문들이 어떤 의사로서 벤처캐피탈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 또는 어떤 벤처캐피탈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 질문으로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각 세션에 참여해 주셨던 이제 의사 출신 벤처캐피탈 심사역 분들께서 그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역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는 커버 못하겠지만 일부 질문들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중간 세션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각 선생님들께서 어떤 본인 그 전공 부분이라든지 뭐 레지던트를 하셨는지, 그다음 회사는 언제쯤 들어오셨고,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회사는 특히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는 회사인지, 예를 들면 뭐 초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그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요. 각 선생님들께서 그런 두 가지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김남백 선생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 먼저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저는 김남백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 VC 업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경영대를 졸업을 했고, 이제 의대로 학사 편입을 하게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영대 친구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VC뿐만 아니라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은 뭐 펀드를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자연스럽게 좀 투자에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VC 업계에 처음 들어오게 됐고, 스프링 캠퍼라고 하는 이제 초기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로 이제 저는 첫 VC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테일이라는 회사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되어서 직접 뭐 펀드 레이징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테일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 위치 자체가 그 해화역 서울대병원 바로 앞에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의사분들이나 뭐 의대생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주 목적 자체가 뭐 헬스케어나 뭐 바이오 쪽으로 특화된 회사이고, 그렇게 계속 훌륭한 의사 출신 분들이나 뭐 의대생분들 창업자들을 좀 많이 찾고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좀 더 뭐 자세한 거는 질문 세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남백 선생님은 전공이 수련을 하지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의대 졸업까지 하셨던 걸로 네, 제가 이해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최지은 이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B 인베스트먼트의 최지은입니다. 저는 사실은 학부는 전기전자공학과 졸업하고 변리사로 한 5, 6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의전원 진학해서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 살려볼 수 있을 만한 일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VC 업계를 알게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HB 인베스트먼트가 첫 직장이면서 올해 8월에 이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한 23년 정도 된 중견 VC고요. 누적 투자액이 한 8천억은 좀 넘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ICT, 뭐 제조 다양한 게 다 보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제 보통은 시리즈 A부터 프리 IPO까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좋은 회사라면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세션에 했어서 잠깐 소개 드렸는데 이름은 류현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학부 출신이고 카이스트 때 이제 워낙 룸메이트가 뭐 산업공학과 전산과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의대로 저희가 편입을 했고 의대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메이저적인 거를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내과 전공의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내과 전공이 마치고 나서 제가 1년 정도 갭이어를 가지면서 그때 주한 스위스 대사관 과학기술협력실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했었던 역할이 이제 한국과 스위스를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스위스는 제약 쪽이 워낙 강하고
한국은 이런 좀 IT라든지 또 병원 이런 시스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이런 라이프 사이언스나 헬스케어 쪽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거를 좀 이제 원해서 그쪽 부분에 제가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스타트 업계라든지 VC 업계 그리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병원 말고도 병원 밖에도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느끼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는 이제 서브 스페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세부 전공까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장내과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저도 올해 3월부터 이제 그 VC 업계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그 민트벤처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에 지금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트벤처 파트너스도 비교적 이제 한 2년 조금 넘은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기존 그냥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투자만 하는 VC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나 이제 연구팀과 함께 같이 공동 창업을 하는 이제 컴퍼니 빌딩이라고 하는 약간 생소한 개념의 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투자도 하지만 이런 사업을 같이 이제 사업 개발을 한다라는 면이 매력적이어서 이쪽 민트벤처 파트너스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 수 있다라는 거를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뮤렉스 파트너스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의과대학 출신이고요. 그 산부인과 전문의 이후에 임상강사까지 마치고 작년에 VC 업계로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완전히 저는 의대만 다녀가지고 이런 산업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다른 다양한 어떤 업계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는 사실 전공이 말미 그리고 임상강사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실제로 전공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전임의를 하시면서 정말 환자를 평생 보거나 아니면은 뭐 교수직을 택하건 뭔가를 하는 게 되게 물론 하신 선생님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계속 근데 내가 계속 의료계에만 몸을 담고 있고 의대에만 딱 나왔다 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만날 계기가 없게 된 경우가 저는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쪽에 업계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이유가 정말 저는 정보를 얻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관심이 있는데 어디서 뭔가 다른 산업으로 의사가 나갈 수 있는 거 어떻게 얻어야 되지라고 할 때 여기 계신 김치원 상무님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먼저 선배이신 문효정 상무님의 이런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고 나도 이 영역에서 뭔가를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벤처 업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이렇게 VC 쪽으로 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면접 열심히 보고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는 사실 이거 전혀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5명의 가방끈이 생각보다 다양하구나. 의대만 마치신 선생님이 네, 계시고, 네. 뭐 저도 그렇지만 전문의까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펠로우까지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펠로우 다음에 진료 교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스텝 레벨의 일까지 하신 분까지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일들을 좀 하던 게 있었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강의나 또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뭔가 딴 일을 하고 싶은데 제 가방끈 어디까지 하고 딴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꽤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졸업만 하고 바로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레지던트는 해서 전문의는 따야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일단 저희 가방끈이 제일 류현진 이사님한테 한번 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류현진 이사가 저의 이제 서클 후배이기도 하고 저의 이제 분과 후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펠로우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왜 굳이 그 생활을 하러 돌아가느냐, 그냥 이 기회에 탈출해라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생님은 혹시 이제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이켜 볼 때 이 모든 가방끈 긴 과정을 거친 입장에서 혹시 이 지식을 가지고 되돌아가신다면 그 시점에 제가 제발 그냥 나가라고 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냥 전문의만 딴 입장에서 다른 일을 택하는 게 좀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이 정도의 경력을 더 쌓은 다음에 오시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좀 더 살아봐야 사실 답을 확실하게 알 것 같긴 한데요. 뭐 근데 저는 워낙 김치원 선생님한테 말 안 듣는 후배로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어떤 경험이든 그게 뭐 가치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VC이다 보니 사실 병원 시스템, 병원에서 굴러가는 어떤 조직의 구성,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히 또 이제 이게 각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공, 뭐 전임의, 뭐 교수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의 역할에서 병원의 어떤 수익 모델과 어떤 그 조직도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좀 다 경험을 해본 게 저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연구를 좀 이제 해보고 임상시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결국은 이제 전임의 때부터 약간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조금 이런 산업계와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결국은 어느 정도 그 정도 레벨이 올라가서 이쪽 사이드에서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하나의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말을 안 듣는 후배로 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답변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저런 질문 받았을 때 이제 답을 저는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꼭 이건 뭐 VC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질문을 할 거면 이거 레지던트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네, 맞습니다. 이미 결심이 된 친구들은 이런 질문 안 하고 그냥 의사 면허 딱 다 나가더라.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아직 뭔가 본인이 좀 불확실하고 뭔가 야 내가 이걸 해도 될까라는 뭔가 약간 그런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하는 너는 일단 레지던트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라는 면에서는 이제 병원에 대한 미련이 이제 저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이제 한 교수 하면서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이제 들어왔던 거 우선 먼저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이 중에서 아마 김세진 선생님이 제일 이제 저랑 같이 비교적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해하는 조금 경력이 있는 편이라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 VC 입장에서 아마 여러 CEO 분들, 대표님들을 뵙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오늘은 아까도 저희 이제 의사 출신 대표님들로 몇 분 오셨는데 의사 출신인 대표님들과 또 의사가 아닌 대표님들 다 겪어보셨을 텐데 주로 의사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의사 출신 대표님들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은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요? 장점은 확실히 그 임상에 대해서 빠삭하시다 보니까 정말 그 임상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으신 게 너무 장점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김지원 상무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비즈니스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채워가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VC 입장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의사건 의사가 아니건 상관없이 사실 그냥 이게 진짜 비즈니스인가, 비즈니스가 될 만한가, 아니면은 정말 이 산업계에서 뭔가를 혁신적인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볼 예정이라, 네, 의사 선생님이시건 아니시건 그냥 VC에 계속 문을 두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됐나요? 네, 되게 좋은 답을 주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특히 이제 의사나 의대 교수님들쯤 되면 뭐 의료 돌아가는 것 자체를 뭐 너무 빠삭하게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아이템이라면 뭔가 어쨌든 꼭 본인이 쓸 것 같고 이런 걸 가지고 오시지 않겠나라는 일종의 편견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방금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의사고 현재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당장 다 인허가 받고 보험 적용 받은 것을 처방만 한다는 것과 기존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보험까지 받아내는 것은 사실 결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까지 다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은 또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또 거꾸로 의사 창업자라고 하셔서 거기에 너무 자만하시기보다는 내가 분명히
내가 당장 진료하는 환경은 아시지만 그 전 단계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현실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하시고 보완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최지현 선생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 이제 창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저도 많이 고민하던 이슈인데 이게 이제 의사 불씨라는 것의 정체성이 의사냐 불씨냐 네. 약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로서의 입장의 그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의사 자꾸 드러나오는데 예, 그게 분명히 배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희 어떤 정체성이니까요. 그럼 과연 이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투자한다는 투자자로서의 관점과 어떤 의료 공급자로서의 관점을 어떻게 최대한 조화롭게 가져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또는 어떤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사 출신 이제 VC 투자자 심사역이 되는 건데요. 사실 앞에 의사 출신은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든 바이오 쪽이든 간에 맨 처음에 그 이제 회사 소개를 받고 처음 이야기를 쓸 때 의사였던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해도 현재에 있었던 문제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이 나왔구나 이게 개발이 필요하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실제 투자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과연 비즈니스가 될지 뭐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술이지만 찾는 사람이 없고 수요가 없고 그 원하는 고객이 없다면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만 의사 출신이라서 좋은 점은 빠르게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인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 동기들 그런데 이제 투자할 때는 그거는 조금 뒤로 물러서고요. 과연 이게 향후 사업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더 이제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비슷한 고민을 올해 특히 좀 할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원격 진료 회사 투자를 이제 검토할 때 사실은 그런 이제 딱 이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격 진료 자체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이제 보수적인 관점인 건데, 근데 과연 이게 내가 좋은 투자처가 된다는 것과 내가 의사로서 봤을 때 이게 안 좋은 것이 묘하게 엇갈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의사로서 한국에서 원격 진료가 잘못되면 이건 의료 환경 자체를 망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야가 사실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한 군데 투자를 하긴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의사 글씨들이랑 사실 좀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이제 이 분야에 저보다 오래 계셨던 분들이랑 왜냐하면은 의사 불씨 중에서 원격 진료 투자하신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선량한 관리자 의무라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VC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 돈을 직접 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돈을 받아와서 그분들의 좋은 투자 수익성을 내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량한 관리자, 선관의 의무라고 부르는 것인데 과연 그 우리의 의사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관 의무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딱 잘라서 이거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선관 의무를 지킨 거고 여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희가 의사로서 가진 어떤 전문성들이 이런 이제 판단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좋은 업이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원격 진료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격 진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뭐 의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건 나쁜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김남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회사를 어떻게 보면 차리신 거죠. 네, 같이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드신 셈인 건데 뭐 어느 쪽 회사 내용이라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제 저희 벤처 캐피탈이라는 업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이제 회사들을 처음에 발굴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 후에는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맡기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거운데요.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고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좀 거들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두 개 회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투자 회사를 뭐 직접적으로 일도 해보고 뭐 창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더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두 회사가 모두 이제 초기 투자, 시드 투자와 뭐 프리 A, 뭐 A, 그러니까 A라고 하면 굉장히 좀 그 초기 단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을 검토를 하게 됐어요. 아마 검토한 회사만 따져도 뭐 몇백 개는 될 정도로 정말 많은 회사를 보고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내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VC 경력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별로 잘 될지 몰랐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투자를 받게 되고 뭐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지켜보는데 뭐 결론적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을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투자 의사결정할 때 저는 대표님인 것 같아요. 아이템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결국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뭐 인터뷰도 해보고 질문도 드리고 메일로 글도 써보고 실제로 그 회사도 가보고 뭐 소위 말해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분인지도 좀 여쭤보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회사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키우려고 하는가 뭐 쉽게 말해서 꿈의 크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순수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창업자의 꿈의 크기가 그 회사의 크기를 결정하는다고 저도 어렴풋이는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업계 들어왔을 때 이제 VC 선배분들이 얘기를 해줬던 게 무슨 꿈의 크기는 크기냐 이렇게 좀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창업자가 얼만큼 크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도 동화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VC 투자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뭐 아트다 이렇게 말하는 면도 있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치들이 특히나 초기 투자는 많지 않고 뭐 지표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는 검토할 게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뒷단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사모펀드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볼 것들이 뭐 사실은 굉장히 정성적인 지표들인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여러 회사들이랑 비교도 좀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VC 자체도 그 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려면 뭐 인더스트리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경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른 투자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 호흡이 굉장히 길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초기에 법인 설립부터 끝까지 뭐 예를 들면 뭐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더 커져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뭐 사람의 사이클이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처럼 10년, 20년,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굉장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의도하고 여쭤봤던 건 아닌데 김남백 선생님이 사실 재밌는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VC는 뭘 보고 투자를 하는 거냐 늘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나머지 세 분도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냥 뭐 사람을 봅니다 이런 거는 재미없고요. 뭔가 사람을 보셨으면 경험상 뭐 사람을 보는 것 중에서 뭘 특별히 중요하게 보신 거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 뭐 꼭 사례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특성을 가진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좋았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저기 김세진 수석님부터. 정말 너무 어려운. 아니, 상무님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켜켜이 이 VC로서의 시간이 켜켜이 쌓일수록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이 진짜 없는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기준이라는 걸 최대한 안 만들고 최대한 그냥
회사가 속한 영역, 시장성이나 그냥 회사가 하는 일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보고 정말 이 회사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무 그걸 제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최대한 여러 번 만나는 걸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팀하고 내가 어떤 거를 해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분들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역으로 계속 그냥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그 팀만의 최적화된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뷰에 있어서 어떤 기준들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네,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현진 선생님은 그 질문이 사실 제가 여기 넘어오면서 VC 업계 넘어오면서 사실 저희 회사 분들한테 했던 똑같은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를 이게 될 회사인지 커져 나갈 회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사실 다들 좀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다들 진짜 아까 뭐 아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분의 경험 및 이제 그런 역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저는 이제 뭐 질문하셨을 때 들었던 생각이 사실 이제 여러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면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을 사실 이제 타이밍이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잡아서 키워 나가시는 분이 당연히 이제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표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아직은 제가 이제 뭐 경험이 많지가 않은지라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어떤 타이밍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확장성이 있는 그런 타이밍인가에 대한 좀 감을 익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주변에도 저도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회사를 볼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좋은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는 올해 만날 수 있는 대표님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자면 대표님을 오래 만나고 싶다는 건 그분의 이제 어떤 뭐 인격적이든 아니면 실력이든 아니면 현재 아이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회사를 키워 나갈 때 만약에 중간에 이 모델이 좋지 않아서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바꾸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도 계속 볼 수 있고 계속 만날 수 있는 대표님이라면 같이 협의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해서 그분이 잘 해나가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쫓아갈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최지은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저나 아마 전 카카오벤처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이건 회사 특성마다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주로 초기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시딩부터 한 프리에이까지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최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결국은 아직 갈 길이 먼 회사들이고 물론 뭐 시리즈 BC 좀 가도 뭐 전체 회사의 생명에서 보면 훨씬 갈 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특히 초기 회사들은 갈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와도 많은 논의도 거치셔야 될 거고 또 그게 꼭 VC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 회사의 매력을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대표님 본인 또는 어떤 회사의 코어 팀이 대단히 이제 매력적인 분이시고 그 매력이라는 게 반드시 뭐 학력이 높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심지어 잡담만 해도 즐거운 분이시고 이분이랑은 꾸준히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인풋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분이라고 느낀다면은 다른 사업 파트너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이런 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정량화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스카이 출시는 뭘 투자를 잘 하는 데더라. 물론 뭐 결과적으로 그런 지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막상 저희가 앉아서 어떤 대표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투자 결정에 많은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크게 중요한가 싶긴 합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침 그래도 그 끝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건 짧게 답을 하나씩 공통 질문으로 하고 이거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 스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거의 끝나가고 아마 뭐 한 1, 2년씩 그 투자 회사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셨는데 이제 2023년이 되면서 혹시 이제 그동안 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걸 좀 더 봤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고 있던데 이런 데 좀 투자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혹시 꼽아 놓으셨던 게 있다면 한두 가지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순서를 바꿔서 김남백 선생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또 어려운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뭐 더 뒷단에 있으신 분들은 뭐 기업명을 찍어서 좀 알려줘라, 뭐 종목 추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제가 특정 분야에 어떻게 보면 이 분야가 유망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한다, 그런 의사결정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분야가 안 될 건데 이 대표님이 고집을 부리면서 이 기업에 예를 들면 계속 창업을 하고 싶고 꾸준히 이 분야를 파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분야에서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까 원격 진료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좀 뭐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원격 의료 업체 회사들 생긴다고 했을 때는 거의 100이면 100 그거의 사업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 원격 의료 산업 자체가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사실 아직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식의 사업 방향을 사실은 전개할 수 있을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만의 사례를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질문자의 의도가 이제 디테일할수록 더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역으로 저는 그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분야를 찍어놓고 유망한 기업을 찾아보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옳은 방향은 아닐 수도 있겠다. 특히 VC 투자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뭐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답변일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질문해 주시면 이 답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 분들 답하기 되게 부담스러워지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찍을 영역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그냥 동의하셔도 됩니다. 그냥 동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네. 그냥 네, 좋은 덕담으로 끝내시는 걸로. 너무 좋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제 생각 하나 네.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유망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업계가 특히 바이오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바이오만 해도 이게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만 해도 어떤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가 있고 이걸 한국에서 어떻게 따라가고 이런 사이언스가 뜨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건 완전 로컬 비즈니스, 기본적으로 로컬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걸 미국에 갖다 붙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나라의 특성을 좀 반영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게 단순히 뭐 미국에서 어떻고 어디서 뜨고 있고 이런 식의 개념들을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발전을 했다지만 아직은 회사 숫자나 이런 그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회사들이 나와야 이걸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은 어떤 트렌드를 얘기할 정도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특히 투자 시장 관점에서 시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질문 받습니다. 무슨 올해의 뭐 어쩌고 트렌드, 투자 트렌드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난 모르겠고 그냥 제 마음대로 투자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퉁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직은 어떤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시간이 뭐 많이 지나가지고요. 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세션에 끝까지 참여를 해주셨는데, 예, 특히 뭐 저희들 이야기 끝에 한 30분 정도 그냥 농담처럼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뭐 여기서도 어떤 뭘 좀 얻으실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앞 세션, 특히 오늘 이제 저희 아무래도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과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시끄럽던데 과연 한국에서 내가 뭘 좀 써볼 수 있나라는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물론 이게 어떤 큰 병원에 계신 교수님 입장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개원인 선생님 입장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게 있고 조금씩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좀 써볼 수도 있겠구나.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 봐야지 라고 할 만한 어떤 관심을 저희가 불러 일으켜 드릴 수 있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가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참여해 주신 네 분들과 또 대표님들,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발무리.